어머니, 혈관 나이가 80대예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 가라앉은 것처럼 모든 것이 먼 곳의 일처럼 느껴졌지요. 저는 겨우 61였습니다. 남편보다 3살 어리고 손주들에게는 아직 젊은 할머니라는 소리를 듣던 나이였는데요. 그런 제 혈관이 80대라니 그건 제 몸이 저보다 20살은 더 늙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 누워 형광등 불빛을 바라보다가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치심도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제 남은 인생이 병원 복도와 약봉지뿐인가?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딱 1년 뒤 그 의사가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수치가 너무 좋아졌는데요? 돈 드는 거 없었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헬스장도 특별한 시술도 없었습니다. 제가 바꾼 건 단 3가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혈관에도 봄이 올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빗질을 하다가 문득 빗끝에 걸리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었습니다. 배수구에도 베갯니대도 늘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지만 외면했었지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거울 속 여자를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예전엔 숱이 너무 많아 고무줄이 튕겨나갈 정도였는데 이제는 듬성듬성한 정수리가 훤히 비치더군요. 눈밑은 퀭하고 입술은 핏기 없이 말라 있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참 많이도 낡았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김장철이라 마당에 배추를 펼쳐놓고 소금을 뿌리며 절이는 중이었지요. 허리를 숙이고 한참을 일하다가 일어나는 순간 세상이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팽이가 멈추기 직전 비틀거리듯 내 몸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우뚱했지요. 손으로 마당 벽을 짚었지만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며 주저앉았습니다. 배추 잎사귀 사이로 하늘이 보였는데 너무 멀었습니다. 그때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아,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이전에도 어지러운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온몸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틴다고 남편이 급히 달려와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의 나무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검사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형광등 불빛이 어찌나 시리고 무심하던지요. 차가운 기계 소리, 피를 뽑는 바늘의 따끔함, 혈압계가 팔을 조이는 압박감,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 짧은 쯧하는 소리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고혈압에 고지혈증, 당뇨 수치도 경계선이에요. 피가 끈적끈적해서 잘 안 돌아요. 이대로 두면 언제 쓰러지실지 모릅니다. 선생님은 그림을 그려 보여주셨습니다. 깨끗한 수도관과 녹슨 수도관의 그림이었지요. 제 혈관은 녹슨 수도관처럼 아니 좁아지고 끈적한 기름때가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물이 제대로 흐를 리 없었습니다. 그날 병원 문을 나서며 약봉지를 한 알음 받아들었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혈당약, 이름도 어려운 약들이 비닐봉지를 묵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참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 살았나 싶어서요.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입에는 늘 식은 밥, 쉰 김치만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자식들 좋은 고기 구워 먹일 때 나는 타서 눌어붙은 자투리만 집어 먹었습니다. 그게 미덕인 줄 알았고 그게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자식 좋은 거 먹이려고 내가 먹는 건 늘 뒷전이었지요. 제사상에 올릴 좋은 생선은 사도 내가 먹을 반찬은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걸로 때웠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망가진 몸과 시한폭탄 같은 혈관이라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흐려진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풍경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가고 차들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제 세상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사느라 정작 나라는 여자를 돌보지 않았구나. 내 몸속 핏줄이 꽉 막혀 비명을 지를 때까지 나는 귀를 막고 살았구나. 그리고 문득 겁이 났습니다. 내가 아프면 서러운 건 둘째치고 결국 자식들 짐이 될 텐데, 며느리가 내 똥오줌을 받아내야 할 텐데 그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약은 약대로 먹겠지만 내 스스로 내 몸을 한번 살려보자.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이 아니라 내 몸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자. 그리고 저는 딱 3가지를 시작했습니다. 소소하지만 처절한 나를 사랑하는 습관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건 부엌 풍경이었습니다. 싱크대 위에 늘 올려놨던 조미료 통들, 평생 손맛의 비결이라 믿었던 그것들을 과감히 찬장 깊숙한 곳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소금, 간장, 설탕, 다시다, 미원. 이 하얀 가루들과 갈색 액체들이 내 혀를 즐겁게 했을지는 몰라도 내 피를 끈적하게 만든 주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지요. 소금을 줄이세요. 기름진 음식을 멀리 하세요. 설탕을 조심하세요. 듣기엔 쉬워도 실천은 너무 어려운 말들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먹어왔는데 어떻게 바꾸나 싶었습니다. 처음엔 고역이었습니다. 간을 거의 하지 않고 나물을 무치고 국물 없이 건더기만 먹으려니 이게 밥인지 소여물인지 분간이 안 가더군요. 첫날 저녁상에 올린 음식을 보고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여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으라는 거야? 타박도 들었고 저 스스로도 맵고 칼칼한 김치찌개 국물 한 숟가락이 간절해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그냥 물만 마시고 들어간 날도 있었습니다. 혀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면 재료 본연의 맛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동안 제 혀는 화학 조미료와 소금과 설탕에 중독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이건 내 몸을 씻어내는 약이다. 이건 내 혈관을 청소하는 빗자루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현미와 잡곡을 섞어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흰쌀밥만 먹던 남편은 투덜댔지만 같이 건강하자며 설득했습니다. 밥그릇 크기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큰 공기에 수북이 담던 밥을 작은 공기에 소복하게 담았습니다. 대신 밥 먹는 시간은 2배로 늘렸습니다. 예전엔 식구들 챙기느라 국에 밥 말아 후루룩 5분 만에 끝냈다면 이제는 최소 20분 천천히 먹었습니다. 현미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30번 아니 50번을 씹어봅니다. 처음엔 까칠하던 쌀알들이 침과 섞이면서 묘한 단맛을 내더군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설탕을 안 넣었는데 단맛이 났습니다. 오이 하나를 씹어도 그 안에 든 수분이 터져 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토마토를 베어 물면 새콤하고 달콤한 즙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간을 하지 않은 시금치나물에서 흙냄새와 달큰한 풀냄새가 난다는 걸 예순이 넘어 처음 알았습니다. 감자를 쪄서 그냥 먹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찍고요. 고구마처럼 달진 않지만 은은한 단맛과 구수한 맛이 있었습니다. 이 맛을 평생 몰랐던 겁니다. 늘 소금이나 설탕을 찍어 먹느라 장을 보러 가서도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포장지의 가공식품보다 흙 묻은 당근, 투박한 감자에 먼저 손이 가더군요. 마트 대신 재래시장에 가서 할머니들이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심심하게 먹기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나니 몸이 먼저 반응하더군요. 아침마다 퉁퉁 붓던 손가락이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지가 빠질까봐 끼지도 못했던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늘 더부룩하던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묵직하고 답답하던 위장이 가벼워졌습니다. 소화제를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짠맛에 마비되었던 미각이 살아나니 바깥 음식점 찌개가 너무 짜서 못 먹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외식을 하면 국물은 거의 안 먹고 건더기만 건져 먹었습니다. 가족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 혈관을 청소하는 건 비싼 약이 아니라 밭에서 난 그대로의 재료들이라는 걸요. 먹는 걸 바꿨으니 굳어버린 몸도 깨워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지요. 움직이셔야 합니다. 피가 돌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릎도 시원찮고 허리도 아픈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곤 걷는 것뿐이었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젊은 사람들 틈에 섞일 용기는 없었습니다. 러닝머신이며 아령이며 그런 기계들이 무섭기도 했고요. 대신 집 뒤편 야트막한 야산 입구에 황토가 깔린 산책로를 찾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는 곳이었습니다. 나무가 우거져 그늘이 지고 바람이 불면 나뭇잎 부딪는 소리가 들리는 곳. 처음엔 운동화를 신고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맨발로 걷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발을 벗고 황토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기가 통한다네. 어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발바닥에 온갖 혈자리가 다 모여 있다는데 그걸 자극하면 피가 확 돈다네요.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양말을 벗고 신발을 한쪽에 둡니다. 발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흙의 감촉이 낯설고 부끄러웠습니다. 내 발이 참 못생겼거든요. 평생 좁은 구두와 부엌 슬리퍼 속에 갇혀 살며 굳은 살이 박이고 발톱이 두꺼워진 고생한 발이었습니다. 창피했지만 아무도 제 발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발만 보며 걷고 있었으니까요.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찌릿했습니다. 차가운 흙의 기운이 발바닥을 통해 척추를 타고 정수리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날카로운 자갈이 발바닥을 찔렀고 굳은 살 사이로 흙이 파고들었습니다. 발바닥이 따갑고 아파서 10분도 못 걷고 주저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발바닥을 들여다보니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괜히 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픔 뒤에 오는 개운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온몸이 한번 씻긴 기분이었습니다. 발바닥의 통증은 며칠 지나니 무뎌졌고 일주일쯤 지나자 굳은 살이 벗겨지면서 새 살이 돋아났습니다. 부드러운 발바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갔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젖은 흙을 밟았고 햇볕이 쨍한 날엔 따뜻하게 데워진 흙을 밟았습니다. 여름엔 시원한 아침 흙을 밟았고
겨울엔 차가운 흙에 발이 시렸지만 그래도 걸었습니다. 흙길을 걷다 보면 발바닥이 자극되어 온몸에 열기가 돌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던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땅의 기운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내 몸 안의 탁한 기운을 땅으로 내보내는 교감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버렸습니다. 섭섭했던 남편의 말, 무심한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마다 꾹꾹 눌러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오른발로 섭섭함을 묻고 왼발로 서운함을 묻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마음속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걸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길이었습니다. 평생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족 앞에선 강한 엄마, 씩씩한 아내로 살아야 했으니 울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날 아침 흙길에서는 마음껏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쌓였던 응어리들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얼음장처럼 차갑던 손발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겨울에도 수족 냉증으로 고생했는데 이제는 손이 따뜻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 저리던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막혀있던 고속도로가 뚫리듯 내 몸 구석구석으로 생명의 물길이 트이는 기분. 그 기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마치 봄철 얼었던 땅이 녹아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도 좋아졌습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리던 무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쪼그려 앉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쉽게 앉았다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걷다가 길가에 핀 아주 작은 들꽃을 보았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그 꽃을 들여다보는데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름 모를 이 작은 꽃도 땅속에서부터 물을 길어 올려 기어이 봄에 피어나는데 나도 다시 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들어가던 내 인생에도 다시 봄이 올 수 있겠다는 희망이 음식을 조절하고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 중 가장 뼈아팠던 건 이 말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혈관을 조입니다. 화를 내면 혈관이 수축해요. 마음이 편안해야 혈관도 편안합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평생 종종거리며 살았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했지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일 반찬 걱정을 했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빨래 갤 생각을 했습니다. 머릿속이 늘 시장통처럼 시끄러웠으니 혈관인들 편안하게 늘어질 틈이 있었겠습니까? 제 온몸이 늘 긴장 상태였던 겁니다. 자면서도 이를 갈고 꿈속에서도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20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좀이 쑤시고 밀린 집안일이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를 개야 하는데 그냥 앉아만 있으려니 속이 답답했습니다. 이럴 시간에 뭐라도 하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것도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의 치료뿐 아니라 마음의 치료도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베란다에 작은 의자 하나를 놓았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나무 의자였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시간, 거기 앉아 창밖의 나무를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만 봅니다. 까치가 날아와 앉았다가 날아가는 것도 봅니다.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도 봅니다. 멍하니 보고 있으면 머릿속 소음이 하나둘 꺼집니다.
끓어오르던 화도 가라앉고 조급하던 마음도 느슨해집니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고무줄이 풀리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숨이 길어집니다. 평소엔 짧고 가쁘게 숨을 쉬었는데 베란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깊고 천천히 숨을 쉬게 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걸 느낍니다. 뒷목도 덜 뻣뻣해집니다. 늘 돌덩이처럼 무겁던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마치 내 몸에서 무거운 짐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기분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꽉 막혀 있으면 피도 꽉 막힌다는 걸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풀지 못한 응어리들이 내 혈관을 틀어막고 있던 찌꺼기였음을 창밖의 구름을 보며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 시누이에 대한 불편함, 남편의 무심함에 대한 서러움.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내 심장을 짓눌렀고 혈관을 조였던 겁니다. 베란다 의자에 앉아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 꺼내봅니다.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날려보냅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제 마음의 응어리들도 흘려보냅니다. 남편이 미울 때, 자식이 야속할 때 저는 이제 소리 지르거나 속으로 사귀는 대신 베란다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 지나간다. 그렇게 마음의 빗장을 풀면 신기하게도 몸도 풀립니다. 경직되었던 근육이 이완되고 막혔던 숨구멍이 뚫립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혈압약이 혈관을 넓혀주지만 진짜 혈관을 넓히는 건 편안한 마음이라는 것을, 화를 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최고의 치료제라는 것을, 마음을 비우는 게 최고의 혈관 청소부였던 셈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심심한 밥을 천천히 먹고 매일 흘길을 맨발로 걸고 매일 베란다 의자에 앉아 멍을 때렸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습니다. 특히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저 혼자 건더기만 먹고 있으려니 서러웠습니다. 비 오는 날 흘길에 나가기 싫을 때도 많았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있는 게 시간 낭비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정기검진 날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를 뽑고 혈압을 재고 각종 수치를 체크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결과를 보던 의사 선생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다시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뚝 떨어졌고요. 혈당도 완전히 정상 범위입니다. 이게 같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냥 밥 천천히 먹고 좀 걸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비웠고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약만 드신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네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해냈구나. 내가 해냈구나. 비싼 약이나 시술 덕분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약도 먹었고 의사 선생님의 처방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그저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몸은 정직하게 보답을 해주었습니다. 제 몸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돌봐주길, 제가 사랑해주길. 이제 거울을 보면 주름은 여전하고 흰머리는 더 늘었지만 안색만은 맑아졌습니다. 예전에 그 칙칙하고 어두운 기운이 사라지고
얼굴에 은은한 윤기가 돕니다. 입술에 핏기가 돌고 눈빛에 생기가 돕니다. 머리카락도 덜 빠집니다. 듬성하던 정수리에 잔머리가 돋아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엔 항상 뭔가 걱정스럽고 불안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편안하고 온화한 얼굴입니다. 젊었을 때는 피가 끓는다는 말이 열정이나 분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보니 알겠습니다. 피가 잘 돈다는 건 세상과 내가 화해했다는 뜻이고 내 안에 생명력이 막힘없이 흐른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손끝까지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흐를 때 비로소 삶도 따뜻해집니다. 세상이 덜 차갑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덜 야속해 보입니다. 건강하니까 너그러워집니다. 몸이 편하니까 마음도 편합니다. 저는 여자가 엄마가 늘 자기를 깎아 남을 먹이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내 혈관이 쪼그라드는 줄도 모르고 헌신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가족도 편안하고 세상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내 주변을 돌볼 여유도 생기는 법이지요. 내 몸을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병원에서 겁주는 소리를 듣고 밤잠 설치는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처럼 둔하고 미련한 사람도 해냈으니 당신은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국물을 다 마시는 대신 건더기만 먹어보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두 층만 걸어보거나 하루 10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작심삼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사흘하고 하루 쉬고 또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내 몸에게 미안해. 이제라도 아껴줄게 라고 말을 건네는 마음입니다. 차가운 겨울 땅 밑에서도 뿌리는 물을 길어 올리고 기어이 봄에 꽃을 피우듯 당신의 막힌 혈관에도 그리고 팍팍한 당신의 인생에도 다시 따뜻하고 힘찬 물길이 트이길 바랍니다. 오늘 딱 하나만요. 밥 20분만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게 혈관의 첫 봄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봄을 응원합니다.